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제가 요즘 시를 좀 읽고 있거든요. 안 어울리는 시를 읽으세요? 네. 4월 하면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이 시를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식구가 나와요. 그런데 저한테는 진짜 이 식구처럼 4월이 싱숭생숭한 게 참 외롭기도 했고 참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데 여기서 신세한탄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게 맞는 게 유명 인사들의 돌연사 소식이 참 워낙에도 많았죠. 네. 그러고 보니 그런 게 철의 여인 마거렛 대처 총리도 그랬고요. 네. 무한도적 달력 촬영 작가로 유명한 도리 씨도 그랬고요. 또 한국 대중가요 1세대 가수죠. 박상규 씨도 이 모두 4월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탁한 피라고 합니다. 뭉친 피가 혈관을 막게 되면 돌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염식, 소식,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 꼭 운동하기인데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국이나 찌개 없이 소박하게 드시고 단거리는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뇌졸중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의 1위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방법은 또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사소한 습관 교정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점 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먹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호롱 리포터, 이번 주 네. 건강밥상은 뭔가요? 네, 여러분 혹시 봄 이것은 금이고 가을 이것은 은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두릅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 두릅하면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건강밥상은 다릅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봄나물의 제왕 두릅 건강밥상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4월과 5월의 산과 들은 그야말로 자연의 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 어느 들녘에 가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아우, 온통 초록빛이에요. 네. 좋네요. 꽃도 폈죠. 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물 달래와 냉이는 철이 좀 지났지만 지금은 이 달래와 냉이를 훌쩍 뛰어넘을 이것이 한창이라기에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채사 록두용.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바로 오늘 건강밥상의 식재료라고 합니다. 마치 생긴 게 사슴뿔과 같다는 뜻인데요. 오. 저 안쪽에서 지금 두 분이 열심히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함께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료가 뭘까요? 네, 일단은 들어가 봤습니다. 길이 진짜 없네요. 어디 가시나요? 네,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외딴 산기슭에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신 건지 사방을 둘러보며 열심히 찾으시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지하게 뭔가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 분이 여기 산산캐러 온 줄 알았어. 힘드셨겠는데요? 길이 없어, 길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오늘 저는 두릅 찾아왔거든요. 좀 예. 캐셨어요, 어때요?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근데 일단 잘 없어도 이거 지금 캐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두릅 맞죠? 예, 그도 맞습니다. 저는 두릅. 이렇게 산에서 직접 바로 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밖에서 키우는 거하고 산에서 직접 이렇게 바로 난 거 좀 차이점이 있나요? 그 이제 재배는 말을 하자면은 그 인위적으로 거름을 주고 키워가는 것이라 네. 향이 적고 그리고 야생에서 나는 것은 말하자면 뭐 새들이 주는 거나 낙엽이라든가 자연 그대로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향하고 이게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 귀하다는 자연산 산두릅을 채취하기 위해 저도 함께 동참해 봤는데요. 하지만 길이 없는 산을 헤매다 보니 처음엔 두릅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네. 길도 없어 두릅 보이고요. 있어요? 두릅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지는 길이 본인이 입고 가신 건가요? 편안한 걸 얼른 아우, 제가. 잘하셨습니다. 봄의 향긋한 기운을 품고 있는 봄나물 중에는 쓴맛을 갖고 있는 종류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제일은 아마도 두릅이 아닐까 합니다. 두릅을 먹으면 나물을 먹는다기보다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쓴맛이 강하거든요. 흔히 두릅은 땅두릅과 나무두릅으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 나무두릅의 어린 새순이며 땅두릅은 한약재인 독화의 새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산나물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두릅을 싫어하는 이는 드물 것 같은데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자연산 참 두릅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있는 것도 보니까 네. 신기하고 새롭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올라온 순이라고 해요. 근데 두릅이 이렇게 나무에 이게 나무 키가 크니까 이럴 때도 좋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생겼었어. 여기 참두릅이라고. 네. 요 가시가 없다는 게 여기 이제 특징이고. 가시가 없고. 여기에 네. 가시가 있는 개두릅이 요건 참두릅. 제가 겨우내 제가 얼었던 직접 첫 참두릅을 따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꺾으면 돼요? 하도 되죠. 아, 저 가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향이 어떤가요? 근데 두릅이 원래 좀 쓴 맛이 나잖아요. 네, 쓴 근데 맛이 향은 쓰지가 않네요. 향은 이제 향기로우면서 신선하면서도 여러 가지 맞아요. 되게 의외예요. 저는 좀 나물 향 이렇게 날 줄 알았는데 되게 신선하고 향긋해요. 그냥 향이 좋아요. 아, 요순하고 요순, 네. 요순에 이제 크는 중이고.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네.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 이게 크는 중이라는 게요. 활짝 안 핀 상태죠. 그렇죠. 그냥 좀. 아까 처음에 체험한 것처럼 네. 활짝 어느 정도 피어야. 아, 그럼 100% 치면 한 70% 정도는 피어야 먹을 네. 수 있다. 아, 요거는 향도 진하고, 그러지. 요거는 이제 말려 있는 거다. 애기. 크기 구분도 잘 해가지고. 그러죠. 이렇게 떡 끊어지죠. 새로 돋아 나는 거죠? 두릅을 이용해서 두릅 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똑 따면 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이게 나무 위에 달려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이렇게 있죠? 지나가는 데는 막 가시에 걸리기도 하고요. 나뭇가지에도 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험한 산속이라 이동하기가 힘들긴 했지만요. 셋이서 힘을 합쳐서 따다 보니 어느새 반나절 수확한 양도 뭐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구니 안에 보이시죠? 많이 따셨네요. 다 두릅이고요. 왼쪽이 참두릅이고 개두릅. 옆에 보이는 게 바로 네, 개두릅입니다. 요건 개두릅. 가시가 있는 개두릅에 반해 참두릅은 가시도 없고 영양도 더 많다고 하네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아, 저는 산속을 계속 찾아다녔답니다. 분홍색 바지가 오늘따라 눈에 띕니다. 오래전 해동독지에서는 용문산의 두릅이 맛있다 했으며 규합청소에서는 4월에 두릅나무 가지를 베어 손이 나게 해 주안상을 차렸다며 두릅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두릅나무의 껍질과 뿌리, 열매의 효능에 주목해 당뇨병과 위장병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써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두릅나무 뿌리와 껍질 쪽에 혈당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산에 가서요. 봄이라고 새롭게 돋아난 두릅들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손질할 때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두릅은 영양가를 듬뿍 담고 있지만 장가지와 가시가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약간의 미세한 배탈 증세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데쳐서 요리를 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럼 생으로 먹기보다 네. 두릅을 살짝 데쳐서 요리에 사용을 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오늘은 참 두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리법을 못 봤어요. 네. 하지만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요리 만나볼 수가 있죠? 오늘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냥 데쳐서 초무침하고 전을 해서 먹고 밥을 하고 이렇게 하신 음식들이 더 훨씬 맛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도록 두릅 연어 샐러드 하고요. 네. 또 지금은 묵은지가 많이 있죠. 묵은지를 가지고 두릅 묵은지 말이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요리법으로 두릅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소개해드릴 요리는 두릅밥과 두릅 묵은지 말인데요. 먼저 두릅의 밑동을 잘라 10십자를 낸 뒤 끓는 소금물에 두릅을 살짝 데쳐줍니다. 바로 두릅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죠. 그런 다음 미리 불려놓은 쌀을 밥솥에 넣고 데친 두릅을 그 위에 얹어 밥을 지어주는데요. 여기에 함께 곁들여 먹을 양념장도 준비해두면 더 좋겠죠? 양념장에는 간장, 고추, 참기름, 달래, 고춧가루면 된답니다. 두릅 묵은지 말이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데친 두릅과 치즈, 연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묵은지로 돌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진짜 쉽네요. 집에서 네. 따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빛깔 좋네요.
초록색이 참 신선해 보여요. 마리도 있었고 야.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초록빛 두릅밥도 정말 맛있겠죠? 건친도입니다. 지금 향긋한 두릅밥도 익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 그 두릅 묵은지 마리도 지금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두릅을 사용할 때 보니까 우선 데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손질할 때 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손질할 때 밑둥을 잘라내고 칼집을 10자로 냈죠. 그래서 물을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밑둥부터 넣어서 고르게 데쳐질 수 있도록 해서요. 찬물에 얼음물에 헹굼을 해서 아삭하게 맛있는 봄의 향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예 차가운 물에 아삭하게 해서 네. 지금 두릅 연어 샐러드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샐러드답게 일단은 채소부터 손질해 주는데요. 파프리카와 양파, 가지,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채소들을 다 함께 넣고 볶아주는데요. 어느 정도 채소가 익었다 싶으면 연어도 함께 넣고 익혀줍니다. 그 위에 마찬가지로 데친 두릅을 얹고요. 매실 농축액과 고추장, 묵은지 국물을 넣어 만든 두릅 연어 샐러드 소스를 마지막으로 뿌려줍니다. 소스 빛깔이 참 기대가 되시죠? 이거 뭐 고급 레스토랑에 나오는 그런 음식 같아요. 두릅 변신의 초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우 맛있겠다. 연어와의 조합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아우, 잘 소리 어울리죠? 봐요. 어떡해요. 두릅은 이맘때만 되면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두릅 초회가, 또 어떤 때는 노릇노릇하게 지진 두릅 접이 일품이죠. 그리고 두릅의 최고 짝꿍 식재료는 바로 마늘과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기억력 향상에 좋고요. 마늘과 두릅을 함께 먹으면 혈액을 맑게 하고 충곤증 예방에도 그만이라고 정말 합니다. 오늘 산속에서 만났던 두릅이요. 네. 이 요리로 탄생을 했는데 정말 제가 신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록빛 두릅이 두릅밥이며 말이며 샐러드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뭐 소스에도 묵은지가 들어가고 또 뭐 연어며 채소며 다 제가 좋아하는 게 들어갔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두릅 이렇게 요리를 해보시니까? 두릅은요. 두릅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향과 아삭한 맛이 나는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봄나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저것 젊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네.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정말 뭐 이것만 봐도요. 두릅 요리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은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해 보이는데 맛은 봐야죠 저희가. 네. 일단 보기에는 맛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말.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좋아하는 연어하고 저도요. 두릅하고 가지하고 맛있겠죠. 이게 네. 지금 어떤 맛일까요? 김치 국물이 들어있어서 제가 한 젓갈 묵은지. 가득 묵은지 집었습니다. 김치가 영양. 맛있어요? 아, 좀 맛있게도 드신다. 네. 맛있죠? 그냥 초무침에 네. 완전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맛에 놀랐어요, 양념이 원래 제가 그냥 지금. 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네. 묵은지하고 고추장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갔잖아요. 네, 이 김치 이런 맛이 국물을 나네. 아주 좋아요. 뭐 매콤하고 달콤하고 소스 얘기도 너무 맛있지만 두릅이 정말로 아삭아삭 씹히니까 봄나물 제왕 제가 또 느낄 수가 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걸리네 얘도. 네, 본래 두릅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먹었는데도 위에 부담도 안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입맛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따라 쉬질 않으시네요. 그래서인지. 쉬지 않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느끼고 계세요, 저거 네. 봐요, 지금. 짭짤한 맛이 너무 상큼하게. 어머니도 같이 근데 이렇게 맛도 드시면서. 있는데 두릅이 영양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 먹기만 하니까. 두릅은 뿌리와 껍질을 한약재로 쓸 만큼 영양가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뿌리 껍질에 있는 사포닌은 혈당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지방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쌉쌀하다 한 그 아작한 맛과 쌉쌀한 맛은 소화 이제 위장을 자극시켜서 소화에도 좋고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액 질환에 아주 도움을 많이 해주는 봄철 나무의 최고의 식품입니다. 최고의 식품.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뭐 맛과 영양 훌륭하니까 네. 바로 이 봄나물의 제왕이라는 생각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봄나물은요, 지금 딱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딱 봄은 영양소를 먹어야 앞으로 사계절 내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두릅의 쌉싸름한 맛으로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른한 봄날 원기를 북돋워 주었던 두릅 요리. 식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들 하죠. 자연이 주는 4월과 5월의 마트. 산과 들로 나가셔서 초록빛 건강을 가득 머금은 두릅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네. 어머님들이 되게 그렇듯이 이 가족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챙겨뒀다가 꼭 상에 올리곤 하시는데요. 네. 이 두릅이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 밥상이 좀 그리워지는 네,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네, 이 두릅이 또 봄나물의 제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래서 자식들 먹으라고 챙겨주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박건홍 씨, 이 네. 두릅 캐느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산을 헤집고 다니시고요. 근데 이거 두릅은 꼭 이렇게 험한 산에서 캐야 하는 건가요? 아, 저도 이렇게 길이 없는 산을 찾아 헤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힘들게 채취한 자연산 참두릅이어서요. 맛과 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 그 초무침으로만 먹는 줄 아는데 네. 이 팔색조 매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입맛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밥상 이 두릅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예쁜 초록빛 밥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은호 리포터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착한암 만만히 봤다가 큰 코 다친다 갑상선암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 중요한 작용을 담당하는 갑상선 갑상선에 생기는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고 85%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 수명을 유지할 정도로 예후가 좋습니다. 실제로 갑상선암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려서 중량이 1cm 미만일 경우 상태를 관찰해가며 수술 일정을 잡아도 될 만큼 착한 암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원인도 없이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또 재발률 역시 20%가량으로 높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질병이기도 한데요. 착하지만 결코 쉽게만 볼 수 없는 갑상선암의 예방과 관리법. 한명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암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국인 발병률 1위 갑상선암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요.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어떤 기관인가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하여 있고 목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보다는 2 내지 3cm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로서 양쪽 경동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체내로 배출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대사 조절, 열 생산, 그리고 체온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었군요. 네. 그러면 갑상선암 왜 걸리는 겁니까?
갑상선암과 관련된 위험 인자로서는 현재는 유전적 소인이나 방사선 노출, 그리고 요오드의 과잉 섭취나 결핍, 그리고 양성 갑상선 질환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렸을 때 두경부 쪽에 방사선 조사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받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량과 관련이 있고 그 노출된 시기가 어릴수록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도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를 받을 때 노출이 되는 방사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작아서 그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CT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CT의 경우는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엑스레이에 비해서 매우 높고 특히 소화기에 지속적으로 CT를 시행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번 촬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배까지도 갑상선암이 발생률 증가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상적인 건강검진에서 이 정도까지 노출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단 기술이 발달을 해서 좀 더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과잉 진단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원래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진단하면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갑상선암은 그 크기가 증가하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기도를 압박하거나 직접적으로 기도를 침범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혹을 검진 기술의 발달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절제한 진단 및 수술을 규제하기 위해서 갑상선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였고 0.5cm 이하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는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도 암인데 그냥 놔두는 것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0.5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예후가 매우 양호하고 또 0.5cm 이하의 결절이 있는 경우에 세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정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특히 여성분에게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상선암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나 출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갑상선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하지 않고 또한 폐경기 이후의 호르몬 보충요법과 갑상선암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해줬는데요. 실제로 갑상선암은 여성암 중 발생 순위 1위고요. 여성이 암에 걸렸다면 4명 중 1명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정기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평소에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종합검진 중에 이상을 발견해서 최근 수술까지 마친 여성 환자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68세의 여성 환자. 올해 초 건강검진차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갑상선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 수술까지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병과 관찰 중입니다. 목이 맞히는 것도 원했고 그래가 자식들이 그 건강검진 그거를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견을 됐죠. 갑상선암은 이렇다 할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 이 환자처럼 정기검진을 하다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음파상 이상이 발견돼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판명이 된 거죠. 오른쪽 혹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병소가 아니라 혹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중심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조직검사 결과상 수술 후 시행한 결과는
두 개의 혹이 암으로 발견이 되었지만 모두 크기는 1cm 이하였고 또 갑상선 피막의 침범도 없고 임파선 전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드 치료는 추후 시행하지 않았고 지금 2개월째 경과 관찰 중입니다. 암 환자 100만 명 시대, 현재 암 발생률은 해마다 3.5%씩 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의 경우 해마다 25%씩 늘어나 전체 암 발생 증가율의 8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1위 수준, 인구 10만 명당 44.10명으로 일본의 8배, 유럽의 6배가 넘습니다. 요드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현미경적으로 남아있는 잔여 병소나 아니면 일부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을 전부 파괴를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갑상선을 제거했기 때문에 호르몬을 먹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정상적인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재발률을 낮추는 역할을 또 합니다. 요드 치료를 모두 마친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게 되고요. 정기적인 검진은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검사와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갑상선 암 수술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을 치질이나 맹장 수술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되는 반면 재발률 역시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 추적 검사 등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천천히 자라고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예후를 가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부에서는 작은 병소라도 경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원격 전이를 동반한 경우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나 그리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완치율도 높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방금의 경우처럼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했다면 다행인데요. 네. 또 시기를 놓치면 병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혹시 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자각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종괴가 커져서 만져지거나 아니면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호흡곤란이나 목소리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혹과 동시에 동측에 임파선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모두 갑상선암은 아니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네. 네, 최근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이런 호르몬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이상 증상들이 그 갑상선 암을 좀 발전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갑상선 혹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이 있다고 해서 기능 이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물혹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혹시 그럼 이 혹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나요? 갑상선의 물혹은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물혹은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지만 크기가 너무 커져서 압박 증상이 있거나 미용 쪽으로 보기 흉한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전에는 갑상선의 양성 혹이라고 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암이라고 했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 양성 혹이라도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암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갑상선의 물혹이 암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목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되면 갑상선 기능검사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능검사 소견에 따라서 갑상선 스캔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소견과 위험인자에 따라서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새침 흡입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거나 새침 흡입 검사의 반복 시행 또는 추적 관찰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새침 흡입 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그 소견에 따라서 결절이 암일 가능성에 따라서 치료 혹은 검사 방침이 결정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갑상선에는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는 정상적으로 여포세포와 부여포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에서 대부분 암이 발생합니다. 부여포세포에서는 수질암이 발생하고 여포세포에서는 유두암, 여포암, 역형성암이 발생합니다. 전체 갑상선 암에는 유두암이 75 내지 80%, 여포암이 10 내지 15%, 그리고 수질암이 5 내지 10%, 역형성암이 1% 미만을 차지합니다. 이 중 유두암과 여포암을 묶어서 갑상선 분화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갑상선암의 95% 이상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매우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네, 갑상선암은 완치율 생존율이 또 높은 암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도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세포 형태와 분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생존율을 약 93% 정도로 보고 있고 가장 흔한 여포암과 유두암은 대표적인 분화암으로서 초기에 치료하는 경우 100%의 5년 생존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인 경우에는 4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질암의 경우 1기인 경우는 100%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3기는 78%, 4기의 경우는 24%의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고 드물지만 역형성암은 5년 생존율이 9% 이하로 매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도 그 후에 나타나는 이 부작용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또 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 배우 전수경 씨도 이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좀 망설였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 부작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갑상선 수술 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것은 되돌이 후두신경과 상부 후두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쉰목소리가 나게 되고 상부 후두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고음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에 성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부갑상선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이러한 합병증이 남는 경우는 2 내지 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수술 후 목에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약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생존율, 완치율이 높다는 얘기했는데요. 재발률도 또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재발률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재발할 수 있으므로 보고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장 흔한 유두암의 경우 약 15 내지 30%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1cm 미만의 조기암의 경우 20년 재발률이 6%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미만성 경화성 변종이나 허틀세포 변종은 전형적인 유두암에 비해서 재발률이 높고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 주변 조직으로 침범한 경우, 그리고 다발병소가 있는 경우,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재발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하더라도 경부 임파선 절제 수지나 적절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재발이 확인되면 먼저
방사선 요오드 치료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발한 갑상선암은 초기 치료 때보다 방사선 요오드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 50%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검사에서 제거할 수 있는 재발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요오드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재발한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나 부갑상선 손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재발병소가 수술을 할 수 없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완치율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재발률이 높다고 하니까 수술을 잘 받으신 환자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 재발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조기에 재발할 수 있지만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재발하더라도 일찍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은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 암 환자는 완치된 후에도 평생 동안 재발을 감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경우에는 갑상선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적당량 복용하는 것은 별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항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제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갑상선암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상선암일 경우 다른 가족들도 별다른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체 갑상선 유두상암의 3 내지 5%는 가족력을 지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서 유두암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4 내지 10배까지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변이 양상에 대한 지식은 수질암 이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 수질암 중 20% 정도는 유전과 관련이 있는데 레시라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수질암이 없더라도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대부분 갑상선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채소의 충분한 섭취가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갑상선암의 발생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고 완치율이 높아서 착한 암이라고는 불리는데요.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네. 정기 검진 꼭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명월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시고요. 네. 갑상선 암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더 높은 질의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마침 이번 주말에 동천체육관에서 제3회 건강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울산 최대 규모고요. 울산 유일의 건강박람회로 맞춤형 건강검진,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 건강체험기회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 코스로 건강박람회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